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바닥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집값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그거를 미리 사전에 여쭤봤더니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전국 아파트 전국 매매 변동률. 어떤 그래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네. 매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실거래 지수를 파악한 것도 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월 달 거가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국은 마이너스로 좀 빠지긴 했지만요. 네네. 다만 2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2월은 상승률이 더 올라가서 1.5% 올라간다고 지수 통계가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체감적으로 종전 최저가 대비해서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주간 가격 동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는데 실거래에서는 상승이 기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월간 실거래 지수를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간으로는 KB든 부동산원이든 작년의 하락률을 7%와 5%로 굉장히 과소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거래 지수는 작년 하락률을 22%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우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락을 하고 나니까 올해 살짝 반등을 하는 거고 주간으로는 작년에 7% 5%만 기표를 해놨더니 올해도 계속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려면은. 네. 그러니까는 올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기표를 해서 주간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5%씩 양쪽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동향, 실거래 동향이 실제 시장 분위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월간으로 확실하게 발표되는 실제 매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가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방금 보신 지표는 실거래 가격인 거죠, 그렇죠? 네네. 1월 달에. 그럼 저희가 지금 장기 가격 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마저 보면서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동산원에서는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환산을 해서 저 때부터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수 100에서 18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현재 140 레벨까지 내려서 지수 기준으로 22%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전국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기준 140까지 올랐다가 지금 116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수 기준으로 한 17%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주간 가격 동향으로는 한 자릿수 하락밖에 안 했지만 실거래 지수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굉장히 낙폭이 큰 그런 하락을 반영을 했다가 서울이 140에서 141로 네네. 살짝 올라간 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네. 그 그림이고 예. 2월은 143으로 이제 1.5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2022년에는 20% 이상 빠졌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한 3-4% 오르나 보다. 그리고 3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체감적으로 더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약간 1월, 2월에 기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추세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대목일 텐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 매매 시장은 수요 공급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공급의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이 분양과 착공 데이터를 통해서 입주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약 한 3년 후까지요.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수요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돈이라는 거는 결국 소득과 대출이고 소득은 경기를 따라가고 대출은 금리와 대출 제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은행이 3월 15일에 발표한 그래프인데 네. 2021년에 가계대출이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DSR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현재 가계대출은 D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DSR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내 소득의 몇 %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액 곱하기 대출 금리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될 거고요. 원리금 상환액의 근거가 될 거고 분모는 본인 소득이거든요. 저게 21년 4월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 전체 DSR이 38.4% 정도 돼서 그거를 크게 늘리기 싫으니까 40%로 선을 그어놨어요. 네. 그런데 DSR이라는 거는 대출 총액에다가 결국 이자율을 곱해야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 거니까 대출 증가율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율이다 보니까 이자라는 하나의 더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는 가계가 9조 원의 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대출을 순 감소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DSR이 40.6%로 DSR 기준선을 넘어버렸어요.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는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정부가 올해 1월 30일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40.6%가 넘는 가구를 하더라도 빌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는 빡빡하게 막혀 있는데 특례론이라는 그 출구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빌릴 수가 있게 되면서 이게 지금 주택시장을 돌려세운 힘인데요. 왜 힘이냐고 말을 했냐면은 연간 2020년, 21년에 한국 가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렸는데 월에 10조 원 수준으로 빌렸거든요. 연간 120조 원 정도 빌렸고 엄청나게 돈을 빌렸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로는 한 달에 20조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강하게 돈 빌리는 거에 2배의 힘으로 빌렸고요. 예산은 40조 원이었고 돈을 빌려서 다 집을 산 게 아니라 그중에 한 3분의 2는 종전 빚을 갚는 데 쓰고 왜냐면 40.6% 넘었으니까 네.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환하는 데 썼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신규로 집을 사는 데 썼는데 그 금액만 해도 그래도 8조 원은 넘으니까 이게 월간 최대 대출 나왔던 수준만큼의 위력은 돼서 아까 제가 소득과 대출이라고 했는데 대출이 갑자기 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구매력에 작동을 했고 이게 주택시장을 돌려세운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40조인데 벌써 절반을 썼으니까 상반기 정도면은 거의 좀 소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상반기에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는 40%가 넘는 DSR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다시 수요가 좀 크게 위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주 전체 DSR은 40% 넘었다고 하느니 지적할 정도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려면 뭐 45%로 높이라거나 요구를 하는 보고서처럼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런 게 없다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예산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강세장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미착공 리스크라든가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PF 관련 그런 부실이 하반기에 좀 재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제가 소득과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 소득단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좀 단기적이라고 봤던 그런 근거입니다. 일단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1년 11월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022년 9월부터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뾰족하게 올라갔네요. 네, 정말 뾰족하게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월 단위로 그 4만 가구가 넘어갔던 그러니까 32,000에서 4만으로 넘어갔던 22년 9월부터 소위 미분양 관리 대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청약 관련 제도 개선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도가 됐을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년 장기 평균 미분양이 62,000이다. 이러면서 뭔가 62,000이라는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네. 그해 12월 달에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그으셨는데 네. 12월에 다음 달에 바로 예. 바로 넘어버려서 네. 68,000이 되니까
지금 20년 장기 관리 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넘은 건 맞는데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 다 준공되고 나서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준공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 네. 예. 그래서 그 준공된 미분양이 7,500세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는 이거다. 그래서 일반 미분양은 10만을 넘을 수도 있지만 준공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분양가를 깎아라. 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준공 미분양으로 관리 포인트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다 지어지면은 준공 미분양이 돼요. 네. 그래서 준공 미분양은 2년 후에 크게 늘어나요. 크게 늘어나지만 지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계열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어서 현재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공사비를 포함한 원가 요인이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판매가를 내리라는 거는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분양을 해야 된다고 사업 주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원가를 반영한 분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미분양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돈을 댄 금융기관들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행사와 그 PF에 돈을 댄 비은행 금융기관들 이런 꽤 큰 규모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현재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늘었던 게 작년 9월부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년 정도 지나면은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온다 하고 있지만 아직 터진 거는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국내 경제에 상당히 그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이유들밖에 없다. 현재는 시장이 완전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거래량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가계가 확실히 미래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그 시장이 개선되리라는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하반기에 대해서도 또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부양책을 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다 소진되거나 하고 난다면은 다시 좀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그게 뭐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거래량 둔화 그리고 그냥 뭐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하향 아래쪽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거나 이런 식의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월 달에 거래량 좀 늘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2월과 3월 거래량은 늘었는데요. 그게 어쨌든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고 네. 서울 거래량이 작년에 정말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울은 1년에 6만 호는 거래가 됐거든요. 1년에 6만 원. 네, 네. 월 5천 건은 거래가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좋으면 1년에 10만 원 넘게 거래가 됐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연간 10,000호가 거래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6분의 1 토막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역대 최대로 감소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거보단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월간 1,000건이 안 되다가 800건 곱하기 12 하면 10,000건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3월에는 한 2,000건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좀 살아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월 2,000건을 찍어도 연간 25,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6만 건 정도의 그 거래량을 서울시 평균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6에서 7만 정도. 그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40% 정도 네. 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이것이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가 자연스럽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특례론을 사용하는 특수한 가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중심이고 나머지는 좀 일부 가구들이 움직임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전국으로도 사실 거래량은 많이 위축이 됐는데 네. 전국은 22년 기준으로 약 3분의 1 정도, 평년에 3분의 1 정도로 위축이 됐거든요. 연간으로 100만 건 정도 거래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40만 호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이 한 6, 7만 건 거래가 되는데 작년에 10,000호 정도 거래가 된 거고요. 근데 올해는 거래량이 소폭 회복은 해서 평년의 절반 정도, 평년의 절반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침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없을 거라서 매월 발표되는 거래량 관련 통계는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사실은 장기 시계열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전년이랑만 비교하니까 그런 이제 눈속임 효과가 있어서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에 10건씩 중계를 했는데 작년에 월 1건 중계한 거고요. 네. 올해는 2건 중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2건 중계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월 10건 중계하다가 8건이나 빠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네. 2건 중계하니까 거래량 엄청 증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의 조건상에서는 그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거래가 지수도 플러스고 네. 거래량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이 나오는 양호한 지표의 그 근거들이 일시적이거나 또 기저효과로 네. 나오는 거다 보니까 구조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보다는 어쨌든 내일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일을 얘기할 때 뭐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소득 둔화 요인, 경기 둔화 요인이라던가 그리고 역전세 얘기를 또 못했는데 역전세와 같은 그런 매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하반기에 그 PF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나서야 시장은 좀 본격적인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금리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현 수준에서 좀 횡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2020년과 21년에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성행을 했고 20년과 21년에 전세가가 상당히 올랐었기 때문에 비쌌죠. 네, 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전세가가 22년, 23년에 다시 낮아지는 과정을 저희가 역전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역전세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20년, 21년에는 전체 주택 매매 거래에서 갭 투자로 매수한 주택의 수가 월간 2만 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월 2만 호가 넘는 상태로 한 2년 정도 갔거든요. 근데 현재는 갭 투자가 아니라 전체 주택 매매 거래가 월에 2만 5천, 3만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회복을 못하면 하반기에 만약에 그 갭 투자 물량이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물량이 꽤 커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거래량을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전세가 자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는 결국 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전세 비선호가 조금 있고요. 전세 사기라던가 네, 그다음에 전세 조달 금리 자체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니까 뭐 보증부 월세가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전세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전세가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확 낮추면서 역전세 폭이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하반기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른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여서 거래량은 사실 너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 거래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런 게 매도 충격으로 작동해서 기술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결국 돈이 늘어야 되는 건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돈이 늘기는 어려운 DSR 40% 룰 이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줄 법한 건 뭐냐면은 확실히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금리 차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였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그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도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저희 소득은 또 완만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유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좀 더 받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 뭐 정말 금리가 대폭 하락할지 그리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랑도 결국 둘이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둔화가 더 빠를지 PF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냥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지 이러면 자산 시장이 좋은 거고요. 이런 걸 또 비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답은 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있는 많은 이벤트들에 좀 몰려 있고 이제 집같이 이렇게 비싼 그런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선택할 가구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판단을 다 하반기로 다 밀어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바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기존 주택을 너무 무리해서 취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청약과 같은 그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했던 그런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올해는 사전 청약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에는 평소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미분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미분양을 없애야 그 시장이 돌아선다는 자신감을 우리나라 가게도 갖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분양 축소 정책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분양가 할인이라던가 분양가 할인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많은 그런 우대 대책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거를 자기 소득이랑 잘 비교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취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분양, 청약 이런 쪽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물론 하반기에도 하락 요인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도 조금 있고 기술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면은 그런 거가 다 반영됐다. 이것도 미국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벌써 침체 왔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수로 22% 정도 빠졌는데 뭐 어떤 실거래는 40% 정도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2017년에서 100에서 2021년에 180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44% 정도 빠지면은 거의 80이 빠져서 네, 100이 근처에 되거든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거의 6년 전 가격으로 갔는데 이런 실거래가 하락이 있는 단지에 가가지고 하반기 약세니까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등 실거래가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25%가 넘는 수준의 실거래 과도한 하락이 나온 단지들 35%, 40% 이런 단지들에서 25로 쫙 올라오는 게 그 반등 실거래 나오는 주된 흐름이어서 낙폭이 좀 크다. 내가 사는 동네에 저거는 진짜 17년, 18년 가격이다. 이런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소득과 대출로 커버할 수 있다. 비싸게 사는 게 제일 큰 위험이지 뭐 싸게 사는 건 큰 위험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이 2017년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17년 가격 정도 되면은 네. 저희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 본인의 소득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 17년이 느꼈던 체감보다 더 싼 거예요. 네. 사실은 6년간 저희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격까지 갔다면은 정말 너무나 싼 주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작년에 송도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의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수도권 GTX 지역 등에서 상당한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하락의 최대값이 거의 44%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벼락같이 반등을 했던 것 같고 하락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한 15% 빠질수록 12% 빠질수록 그냥 그 다음 거래가 따라가진 않는 거죠.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연도를 두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9년 이전으로 간다면은 조금 싸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 21년은 그냥 코로나 붐만 조금 있는 가격이니까 2020년 가격에서는 여전히 그때 좀 내가 느꼈을 때 비쌌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19년 이전으로 간 것들은 금방금방 없어지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곳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공포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거래하시는 패턴이 거의 주식 ETF 거래하듯이 거래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2월에 등기를 치고 좀 하락을 하니까 22년에 하락을 했잖아요. 8월에 매도를 하고 단기 손실을 6개월 만에 확정을 짓고 동탄을 갔더니 어떤 경우에는 7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9월에 매도를 하신 것을 보고
그래서 주택이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짧은 건 처음 봤어요. 네. 2달 만에 바로 파셨더라고요. 그것도 손실 8천만 원 확정짓고 거래를 하셨는데,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금융투자 상품과 다르게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년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과거에 높은 양도세율을 높였던 것처럼 2년 이상의 보유를 전제하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집을 산다는 게 4년 이상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집을 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타이밍에 그 매몰돼 가지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뭐 나만 보는 그런 최고의 타이밍을 잘 찾아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가격만 잘 고르면 되는 거여서 그런 가격 기준을 잘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많으니까 그 주택 가격이 초과 하락하는 지역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네. 그 반대로 미분양이 많고 주택 가격의 초과 하락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또 2, 3년 지나가면은 주택 공급이 없는 시기가 또 도래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2, 3년의 주택 공급량을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사는 것보다는 높게 사는 게 더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가격 기준을 잘 세팅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전국 집값이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엔 2.5% 반등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망은 이미 3월 누적으로 네. KB하고 그 부동산원에서 주간 동향으로는 벌써 5% 하락을 기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반등되려면은 그 상당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3에서 5%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같고요. 네.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에는 2024년부터는 역전세란도 다 끝나고 21년이 전세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21년이 역전세 피크거든요. 역전세도 다 끝나고 등등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플러스로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라면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그 PF 사태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 좀 경기 전망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0년, 21년, 23년 이런 기간이 좀 특수한 연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상회귀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플러스 전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저런 전망들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빅이벤트 어떤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갈 거고 그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 위든 수평이든 아래든 방향성 명확하게 잡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성장률 단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PF 리스크 이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 시장도 방향성 잡아갈 것 같다.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뭐 정부나 여러 가지 그 주체가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직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줄었는데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종부세라는 세금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수준의 그 공시가격 하락하고 종부세법 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택분 종부세는 2020년에는 한 1.5조 원 정도 거쳤는데요. 2021년에 4조 7천억이 거칠 정도로 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아시겠지만 2020년에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종부세율을 엄청나게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이 부과 기준일인데 710 대책이다 보니까 21년도 세금에 영향을 줘가지고 21년 종부세가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윤 정부가 되고 나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공정가액 비율을 낮추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시가격은 22년에도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종부세가 4조 5천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시 가격을 부동산원이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평을 하지만 공시 가격은 부동산 조사원들이 조사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정평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원이 발표했던 게 올해 18% 정도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고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60%로 95%에서 작년에 돌려놨기 때문에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기준액도 높이는 등 종부세를 좀 완화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국민주택인 34평 가구를 강북 지역에서 종부세 내려면은 아파트 3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네. 이촌동하고 그다음에 경희궁 자이 정도만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부부합산이면은 공시가격 부부합산이면은 공제가 이제 더 늘어나잖아요.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그런 아파트는 정말 반포 압구정 아주 희소한 아파트들만 내시고 거의 다 안 내세요. 그래서 현재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깎였고요. 너무 깎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반대로 공시가격 60% 낮춘 거 좀 80으로 좀 올리면 안 될까? 이러면서 어느 정도 걷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차원에서. 네네. 너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종부세라는 세금이 어느 정도 유명무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 정부조차도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화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1주택 종부세에 의지하는 굉장히 완화적인 상황인데 세 채가 넘어가면 여전히 투기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주택 수를 어쨌든 3채 이상이신 분들은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조금 있을 것 같고, 한 채이시거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채 더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유세가 낮춰진 부분이 나중에 주택 매매 시장이 좀 살아났을 때 확실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좀 장기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과거에 보유 부담을 높이는 종부세제를 2018년 9.13 등등 상당히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였고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기사 여쭤보시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됐다라는 건데 그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청약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년부터 청약 제도를 사실상 다 풀었는데요. 원래는 큰 컨셉은 청약이 무주택자 중심이었고 그렇지만 무주택자만 하니까 수요풀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1주택자 그리고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다 풀게 됐거든요. 다주택자도 풀고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서울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청약 전매 제한을 완화를 한 것은 사실 상당히 완화를 했는데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전매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이번에 둔촌주공도 원래는 8년 전매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자권역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라서 당첨일 기준으로 1년 지나면은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방에서 둔촌주공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1년 지나서 만약에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은 뭐 팔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그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은 1.3 대책이라든가 작년에 나왔던 그런 분양 시장 활성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나온 거여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좀 투자 수요 유입 등등 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원래 5년에서 2년 정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왔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당첨됐는데 실거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해서 지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을 얼마 전까지 발의 안 했다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쯤에 이제 국토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냐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국회 논의하는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권한에 대한 주택법 처리 방향이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도 매우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그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굉장히 지역 기반 재화인데 돈은 전국을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그 알짜 청약지로만 돈이 몰려와서 그 서울의 미분양은 크게 감소하겠지만 지방 미분양은 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풀다 보니까 나왔던 반대급부가 수도권의 미분양은 늘지 않고 있는데 계속 12,000으로 계속 고정인데 지방 미분양만 월 8,000, 6,000, 8,000만 이렇게 늘어가지고 저희가 4만 가구 미분양일 때나 7만 5천 미분양일 때나 수도권 미분양은 플랫하고 지방 미분양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는 더더욱더 지방 미분양을 늘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여서 그럼 미분양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오직 2월 말 기준으로 서울 미분양이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없어지겠지만 지방 미는 몇만 건씩 늘어날 거니까 이게 전체 건설 경기나 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좋은 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올해 전셋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까 잠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올해 전세 가격은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와 전세는 반대로 월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전세에 대한 극단적 비선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상당한 선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순수 월세든 보증부 월세든요. 그래서 시장의 그 전월세 전환율 메커니즘이 조금 깨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는 빠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세를 거주하셨던 분들조차 우리나라에서의 전세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좀 매매로 넘어가는 중간 전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세를 사시던 분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한다는 거는 2년 전에는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못 올려가지고 보증부 월세였는데 현재는 일부러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시면서 돈을 좀 쟁여놓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하반기에 빅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전세가는 좀 빠질 것 같고요. 월세는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마도 임차료는 2024년부터는 바닥 짚고 올라갈 것 같고요. 네. 24년이면 내년이요? 네, 내년부터는요. 올해가 임차료가 가장 좀 낮은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부동산 집값 전망과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23년은 정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매우 많아서 사실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이라는 거가 자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거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여 가지고요. 매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한 달 사는 데는 월세를 내고 1년 사는 데는 연세를 내고 그리고 전세도 이론상으로는 20년 사는 가격을 전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미스매칭이어가지고 전 임대차 계약이 전세는 20년 거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매매는 영원히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거주하는 전세나 영원히 거주하는 매매나 너무 큰 갭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매매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현재 매매 가격이 전세가의 2배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고평가가 된 자산이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싸게 사라는 거죠. 싸게 사라는 거고 싸게 사기 위해서는 청약도 있고 낙폭과대 주택을 사는 것도 있고 동시에 싸게 사면서 본인의 소득과 대출을 감당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특례론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 제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주택 제도 부동산이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좀 잊어먹고 좀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은 부동산이 금융화되면서 매우 논리적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뉴스를 챙겨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뉴스 잘 챙겨보시면서 좋은 타이밍, 좋은 가격 이런 거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다만 저도 하는이랑 비슷하게 매매 가격은 하락 전망하고 아무래도 하반기가 가장 좀 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위기 클라이맥스가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은 이제 그때 한 번 더 팁을 드리고요. 자주 나오셔야죠. 네. 무슨 예, 그때 그러니까 오십니까? 예. 여튼 그런 상황에 어떤 변곡점이 나오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전망을 할 거고요. 그 전세가율을 가지고 매매할 집의 기준 가격이나 이런 게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그냥 역산하면은 네. 매매가가 전세 몇 배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이 55% 정도 되고 그리고 경기도는 60% 조금 넘어가요. 6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매매가가 전세의 1.6배 정도 되고요. 서울은 매매가가 전세 가격의 1.9배에서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은 그게 1.3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세가율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갭 매수를 할 때 그 갭 금액을 차액을 보면서 막 전세가가 높은 거가 갭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런 게 매수할 주택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은 반대거든요. 현실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은 자산일수록 양질의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가장 높은 거고요. 다만 양질의 자산이라는 평가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전세 막 3배 이렇게 막 3.5배 이게 21년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전세도 오르긴 했지만 매매는 정말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전세가가 안정화됐다면 전세는 주거비용이고 주거비용은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면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의 지지선이 20년 이전 가격에서 임차료가 거의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까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 그러니까 54% 역산하면은 매매가가 전세 2배 이하 경기도는 매매가가 전세의 1.6배 이하 이런 구간대에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거기서부터는 과도하게 비싸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매수에 볼 법한 가격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 평균 통계를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값이 아직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비싼 거는 네.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봤다고 그 서두에 말씀드릴 네. 때 그게 180까지 갔다가 140으로 내려왔고 전국으로는 거의 한 140 갔다가 115로 왔기 네.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는 17년 대비해서는 서울은 여전히 40% 더 올라갔고 전국으로는 한 15, 20%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집값이 비싼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소득 대비 여전히 좀 많이 높은 구간인 거예요. 지수가 그렇게 갔긴 했는데 저희 소득이 많이 따라갔다면은 지수 레벨이 뭐 140이어도 저희 소득이 그만큼 올라갔으면은 PIR이라는 이런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율이 올라갈 일은 없었는데 근데 현재는 우리 소득도 상승하긴 했지만 네. 증가하긴 했지만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여전히 더 비싼 구간인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안 일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집은 소득 플러스 대출로 사는 거고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득이 늘어나는 몇 년을 기다려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횡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격이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가격에 만약에 조정이 없다면 거래량이 둔화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소득이 늘면서 소득 대출이 따라가면서 결국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땐 정상화 될 거고요. 네. 그게 2011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의 그 둔화기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비싸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올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벌어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상황에. 불러주십시오. 예.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놓고 집값이 바닥이다,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리치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논란이 하도 많아서 네.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네. 딱 떨어질 것 같아서 네,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상황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여전히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약세라고
갖고 지금 수급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급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 시장을 나타내는 수급 데이터가 있고 전세 시장을 나타내는 수급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 시장의 수급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매도세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다음에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일단 서울을 한번 먼저 이제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네. 일단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국 기준으로. 기준으로요? 네. 요게 이제 전국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요거 파란색이 매도세예요. 네. 그다음 빨간색이 매수세입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게 요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네. 조금 자,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오른쪽에 있는 네. 그래프죠. 네, 요 네. 그래프인데 이게 빨간색이 빨간색이 매수세. 예, 사려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이 매도세. 팔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압도적으로 팔려는 파란색이 많네요, 최근에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파란색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예.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전국 말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십자선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십자선 요게 이제 100을 그어놓은 건데 네. 딱 100인 지점이 매수세랑 매도세랑 똑같은 지점이에요. 네네. 지금 커서가 있는 한 복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여기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거의 다 왼쪽으로 다 붙어 있죠. 왼쪽 밑에 쪽으로 붙어 있는. 그렇죠. 왼쪽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을수록.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지금 다 4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팔 자세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보다 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 지금 반등이 절대로 대세 상승이 될 수 없는 정말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네. 자, 이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100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도 너무 중요한데요. 네.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수요가 많으면 전세 시장이 강세일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리고 전세 시장이 강세여야 매매 시장이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세 실제 수요인 전세 시장이 약세인데 매매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다 100보다 밑에 있죠. 네. 이거는 네. 방금 봤던 거는 매매였고 이거는 전세. 그렇죠. 요 이제 Y축으로 보시면 100보다 다 밑에 있어요. 100보다 높이 있는 지역도 경남, 뭐 강원, 경북, 충북, 전남, 충남 정도인데 네. 100보다 높아봐야 조금밖에 안 높죠. 네. 요게 최대 수치가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한참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여기만 저희는 보고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110, 120 정도 이 정도로는 여전히 전세가 약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이 여전히 지금은 전세 시장도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이 뭐 단기 반등이 왔네 다시 좋아지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일부 단지들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단기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특별 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게 살짝 올라온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는 데이터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 동향을 볼 때는 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약세요. 자, 이게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강세였던 네. 뭐 한 2020년 뭐 한 초로 한번 가볼게요. 한 그때로 5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죠. 궁금하네요. 어떤 네. 데이터가 나올지. 자, 그러면 이때는 보시면 100보다 다 위에 있죠. 모든 지역이 100보다 다 위에 있고 제일 낮은 데가 140이에요. 즉 이때만 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지금 이게 그 가운데 점이 예. 오른쪽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아까는 예, 예. 왼쪽 밑에 있던 게 그렇죠. 지금 왼쪽 위로 다 올라온 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2021년 뭐 한 초중반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떻죠? 100보다 130보다 다 위에 있고 네, 네, 네. 100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도 많죠.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네. 이때 뭐 제주, 인천, 충남, 충북 이때는 뭐 그냥 사자세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네. 그만큼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매매 시장도 여전히 좋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요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왼쪽 밑에군요. 다 왼쪽에 있고 전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선을 기준으로 정말 좋았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뭐 방금 봤던 건 12시, 네. 11시, 10시 이런 건데 지금 있는 데는 한 6시, 7시. 예, 6시, 7시면은 네. 진짜 안 좋은 거죠. 아, 그쪽 방향에 다 몰려 있다. 네. 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뭐 거래량 얘기를 또 많이 하자. 거래량이 네. 거래량 늘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될 것 뭐 같아요. 좋아진다.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관련 기사들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뭐 1년 반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이제 가서 거래량들을 보면 네. 뭐 1월, 2월에 많이 늘어서 네. 실질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은 많이 그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그래요? 좀 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가장 최신 데이터는 이제 3월 27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3월 27일이요. 네네. 그래서 요 데이터 기준으로 서울의 이제 2월달 거래량이 얼마냐면 네. 2,483건이에요. 네. 아직 이제 3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실거래 데이터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500건 정도인데, 네. 자, 이 정도의 거래량은 과거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약세였던 2010년, 11년, 12년에 그 중에서도 거래가 제일 작았을 때가 2,100건, 200건, 300건이에요. 아, 고기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네. 2010년이네요. 10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초중반까지 대세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이렇게. 네네.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2013년부터 2013년 3월, 4월, 5월 달부터 거래량이 이제 네, 조금씩 네.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네. 월 평균 서울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거의 6천 건이에요. 6천 건, 월 6천 건인가요?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정확하게는 5,995건이에요. 네. 근데 2월 달 거래량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2,500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은 절대로 뭐 대세를 바꿀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아닌 거죠.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래량은 뭐냐면 요렇게 2013년 3, 4, 5월 달에 거래량이 3개월 연속해서 6천 건이 넘는 거래량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그러면서 출렁출렁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야 그리고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13년 정확하게는 서울 부동산이 2013년 말에 바닥 찍고 그때서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나타났던 거래량 얼마냐? 보시는 것 7천 건이 넘었어요. 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때가 이제 요걸 좀 확대를 시켜드릴까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때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그렇죠. 그 이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의 거래량 변화를 이제 짚어주시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커서가 가 있는 곳의 숫자는 7천 건 정도 되네요. 네, 7천 한 300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10월 달은 7,700건. 우리가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동산 올라간다, 나 살 거야 말들은 많지만 이 모든 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호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특별 보금자리론도 해주고 1월 3일 강력한 지금 부양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데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지금 6천 건 정도 되는데 네. 이거의 반도 안 되는 3천 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펼쳤는데도 월 평균 거래량이 평균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걸 오히려 저는 반증하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의미하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지금 뭔가 지금 선수들이 사고 있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기준 거래량이 몇 건이냐? 최소한 6천 건이 넘어야 되고 이게 1개월만 나타나면 안 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6천 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야 이제는 뭔가 유의미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주신 데이터대로 2013년, 14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월달, 2월달 조금씩 늘었는데 그럼 3, 4, 5월달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서로 보더라도 지금 절대량도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봐야 늘어봐야 여전히 지금은 지는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아주 약세인 거죠. 네, 아주 작은 거래량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매물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매물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일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팔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호가도 또 조금 올라간 곳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매물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게 싸게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매물의 호가도 실제로 올라간 곳들도 꽤 있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니까 나는 팔지 말아야지 하고 매물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런 기회, 이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다들 진짜 반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데이터에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KB랑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주간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도 보면서 한번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간 데이터로 2023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 먼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매매가 증감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게 전세가 증감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고요. 여전히 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마이너스인 거죠. 네, 매매가도 파란색이고 전세가도 하락. 즉, 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동시에 지금 5시, 6시, 7시 방향으로 매매 전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떨어지면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매매 전세가가 다 하락하고 있죠. 폭포수처럼 왼쪽으로 쫙 떨어지고 폭포수처럼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이 많은 이제 이 통계를 기준하는 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계로 해서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수는 KB 부동산.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계속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전국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얼음장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를 레이블을 없애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가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죠. 폭포수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이제 인천 연수구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단원구.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나마 지금 이제 상승한 데는 논산시밖에 없어요. 0.15% 논산만 상승했고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량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을 다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폭포수처럼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보신 거는 KB 부동산, 한국부동산. 예, 요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고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있고 한국부동산의 통계를 다루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네. 조금 더 작은 지역도 통계를 내는데 보시면 아주 지금 대한민국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 모든 지역이 지금 매매 전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경북 영주시만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저기? 이 부분은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이유겠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일단 데이터로는 네. 이렇게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 다 그대로. 그렇죠. 올해만 보더라도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진 볼까요? 지역은 매매가가 거의 10%, 전세가는 14% 떨어졌습니다. 네. 거기가 경기도 화성시예요. 화성. 그다음이 안산시 안산. 단원구. 네. 예. 경기도 하남시.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폭포수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 일부 단지들이 실거래가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내 집 마련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다가는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세 이런 통계 데이터 가격의 흐름 이외에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 비싸냐 싸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이 비싸거든요. 사람들의 소득이나 그 다음에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또 살 수 있는 여력인 주택 구매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값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올해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다시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하락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는 더 계속 될 것이고 네. 그런 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바닥이다가 아니라 그때쯤 가면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논해볼 만하지 지금은 아예 그런 단계도 아니다. 지금은 절대 뭐 바닥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봤던 그 플라워 차트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 들어서 떨어졌다는 요거를 건가요? 한 2022년부터 볼까요, 한번? 네. 네. 저게 기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지가 요게 이제 아까 23년 1월 달부터 본 거였고요. 이 올 들어서 저만큼 네, 분위기가 네, 저런 네.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네, 거죠. 요거는 이제 22년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본 겁니다. 작년 1월부터요. 네, 작년 1월부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이때 그렇죠. 22년에는 조금 오른 곳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천 같은 경우는 22년 뭐 9월 달까지도 이제 올랐네요. 상승을 네. 하다가 이제 22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가 강해졌죠. 서울 지역은 어떤가요? 서울 지역도 네, 좀 서울만 볼수 한번 있을까요?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너무 전국으로 하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보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쭉 맞아요. 보여서 훨씬 더 네. 극명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서울은 그냥 계속 서울은 이제 떨어졌군요. 계속 떨어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네. 보시면 22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이제 미약하게 네. 떨어졌는데 네. 매매 전세가 보시면 이제 한 중순부터 한 7월 달부터 하락세가 커졌고 요게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이 하락폭이 완전 극대화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6월, 7월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가 맞군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매매 수급 동향도 봤고요. 전세 매매 다 봤고요. 거래량도 봤고 네. KB 지수랑 네. 부동산원 지수도 쭉 봤습니다. 네. 보면 수요 공급 측면도 그렇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다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그냥 그래프상으로 2월 1, 2, 3월이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맞습니다. 되고. 근데 네. 하락폭이 줄어든 거는 맞는 거죠. 지금 일단 예,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는 맞고요. 또 이제 이게 상승장이 온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저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이제 보여주는 단지별 화면인데 네. 제가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최저 호가를 최근 3개월 증감률로 보여줘라고 한 거예요. 10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만. 여기 보시면 잠실 주공 5단지는요. 17.5%가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호가죠. 예. 네. 그리고 리센츠 엘스도 보시면 10% 이상 올랐고요. 호가가 이제 최저 한 20억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최저가가 이제 23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좀 오르긴 했네요, 실제로. 네, 실제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오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거래도 이제 거래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23년 3월 7일에는 21억 7,850만 원의 11층이 거래가 됐어요. 네. 이번 달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월 달에 이제 18억까지 거래됐다가 3월 달에 지금 21억까지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3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기에 딱 좋은 맞습니다. 숫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역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여전히 수급 상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안 좋고 거래량도 시장이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정도로 보기에는 거래량도 여전히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약세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만약에 이제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갔다면 팔려고 하는 매물이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물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숫자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럼 저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내 집 마련은 그쪽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맞아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다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옆에도 뭐 장미나 지금 이런 아파트는 또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역마다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너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또 작년에 송파 쪽 하락세가 워낙 셌잖아요. 저희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맞아요. 나와서 워낙 많이 그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네. 하지만 단지별로 보게 되면 요 바로 옆에 같은 경우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도 지금 10%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단지별로 많이 떨어진 데들은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지금은 약세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마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를 좀 쭉 보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강남, 노원, 네. 마포 이런 데를 한번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노원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짚어주신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서 네. 네. 자, 여기 이제 노원구로 왔고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6.7%, 그 다음에 21%가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노원역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상계주금 6단지가 지금 21%가 올랐습니다. 24평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호가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1월 초에는 지금 5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 9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지금 반등을 많이 한 모습.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얘가 이제 최고가 한 9억 7천 시세가 이렇게까지 지금 했다가 올라갔었군요. 확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온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주식시장에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세 하락장 중에 급락을 하다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의 상승이면 정말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거래 가격은 1월 달에는 지금 이제 5억 3,500에도 거래가 됐잖아요. 네. 5억 3,500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6억 6천, 6억 7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바닥인가 이제 좀 왜냐면 5억에서 지금 6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전히 아직은 대세 하락장 중에 지금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얘가 이제 최고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한 9억 3천까지도 찍었거든요. 네네. 네. 물론 그에 비해서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던 곳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단기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도. 네, 2009년에 훨씬 더 큰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2010년서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대세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단기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게 또다시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저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소득 대비해서 거의 뭐 27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2021년 12월 달은 27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24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17이에요. 그리고 2013, 14년 바닥일 때가 13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13이면 지금 24니까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득 대비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쌌을 때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저점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저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평균이 지금 17이잖아요. 평균이 지금 17배거든요. 그럼 24니까 지금보다 여전히 한 7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해야 역사적인 평균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은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한번 유출을 해본다라면 지금보다 한 30% 가까이는 좀 떨어져야, 못해도 20%는 떨어져야,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져야 우리가 진짜 좀 집값이 싸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해주신 보여주신 표는 소득 대비해서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그걸 놓고 볼 때는 네.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네, 걸 보여준다는 굉장히 비싸죠.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최근에 올랐다는 것들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떨어진 곳들도 많죠. 떨어진 보니까? 것들도 굉장히 계속해서 많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 곳들도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한번 그걸 볼까요? 크게 서울, 경기, 인천이 네. 전반적으로 어떤 색깔인지.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네. 최근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네. 위에는 월감 증감률, 네. 밑에는 주간 증감률로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여전히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색깔이 파란색이나 다 이제 파란색. 하락이고, 예.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실 때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쫙 그 차트가 뜨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도 다 파란색이네요. 여전히 파란색.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네, 다 파란색. 이렇게 봐도 다 파란색이죠. 네. 예. 지금 과천이 조금 반등, 지금 주간으로 빨간색. 주간으로 있죠. 예, 밑엔 조금- 주간, 위에는 그렇죠. 월간. 월간. 네. 그래서 보시면 언뜻 봐도 수도권만 봐도 여전히 지금 거의 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일부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하락장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아까 일부 올라가는 데를 보여드리니까 또 네. 너무 그것만 본 것 같아서 네.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지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이제 뭐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 다시 이 논란은 잔잔해지면서 이제 또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게 화제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 이제 올 상반기, 하반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변수가 이제 금리도 이제 변수고 여러 가지 경기도 변수고, 또 올해 뭐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꽤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시장은 굳이 얘기하자라면 올해 시장은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긴급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수처럼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단기 반등의 이런 비슷한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는 조금 지금 좋아지는 모양새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보다는 이제 다시 또 하락의 그런 그림자가 저는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아마도 이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을 좀 논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하반기,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은 되어야 우리가 이제는 뭔가 바닥 찍고 상승을 좀 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뭔가 올해 하반기건 내년 상반기건 뭔가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네.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없는 시나리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라면 부동산이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6개월이나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급락을 하게 될 거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상당한 매수 시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가격보다 20-30% 떨어지면은 그때는 무릎 밑에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매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것처럼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약세처럼 이렇게 서서히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의 시기는 뭐 25년 뭐 하반기나 26년 뭐 상반기.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은 하락이 아무래도 좀 더디게 올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하락장은 길어질 거고, 그만큼 매수의 시기도 뒤로 좀 늦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파르게 떨어지느냐 네. 아니면 천천히 네.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싸다고 살만하다고 느끼는 가격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결정이 되겠군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정부 정책이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강력한 부양책과 가격 급락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매 거래량이 저는 꽤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해 전망까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남은 변수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미분양이에요. 네. 이제 미분양이 결국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PF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미분양도 뭐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게 지금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 현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3월인데 가장 최신 데이터가 1월 말 데이터예요. 3월 말이 되면 또다시 이제 2월 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1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7만 5천 채 정도 됩니다. 요 정도의 미분양은 과거에 2007년 한 5월 달 정도 돼요. 네. 2007년 5월 달에도 7만 8천 채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2007년 정도면. 그렇죠. 금융위기 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제 2008년 같은 상황처럼 안 좋은데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때도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지만 지금도 추세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네, 절대 숫자보다는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늘어나서 만약에 이제 10만 건 이상으로 만약에 미분양이 쌓이게 된다. 그때는 조금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미분양이 10만 채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네. 추세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10만 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분양을 사실은 되게 밀어놨어요. 그렇죠. 네,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 지금 또 시장 상황이 조금 뭔가 좋잖아요. 둔촌주공도 완판되고 네. 영등포의 자이도 완판되고 지금 뭔가 분양을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에 또 분양을 또 많이 합니다. 아, 지금 기회다. 예, 지금 네. 이제 분위기 그나마 좀 좋을 때 빨리 하자라고 해서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분양의 상당수의 물량은 이제 경기도권에 많이 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시장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에서도 이제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까지 감안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간당간당한 그래서 이제 분양을 좀 한번 청약을 해볼 수 있게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분양가를 내놓는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4월달에 분양이 좀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좀 괜찮고 주변에 이제 신규 이제 분양 물량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꽤 좀 4월 달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아마도 한 여름 어느 정도 즈음이 이제 좀 부근 그래서 한 빠르면 6, 7월 좀 늦으면 7, 8월 이 정도가 저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이제 분기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분양도 그때 이후에 또다시 좀 쌓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분양을 지금은 이미 이제 1월 3일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진정이 됐거든요. 정부의 지금 정책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단지들이 호가도 올라가고 지금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저는 펼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 뭐 여름 지나고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분위기가 다시 뭔가 또 심각해질 때 그때 또 다시 아마 부양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거래량이 출렁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특례로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돈이 곧 이제 뭐 소진이 되면 다시 그렇죠. 하락이 시작할 거다. 어제 최상욱 애널리스트 나와서 그 얘기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안간힘을 지금 쏟아 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지금 2,50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인데 그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약하고 근데 이런 정책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보고는 그게 이미 50% 이상 상당히 많이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유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물가가 지금 진정이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저는 크게 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거래량은 뭐 늘어봐야 뭐 2,000건, 3,000건 요 정도 즈음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본질적인 힘에 의해서 약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약세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미분양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부동산 PF입니다. 이제 뭐 저희 맞아요. 뭐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미국 은행 얘기 나올 때 우리도 바로 부동산 맞습니다. PF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미국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이제 망하고 이런 이유들이 결국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가 손실이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들이 이제 망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한민국 부동산 PF 시장에도 당연히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있지만 다시 이제 부동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이게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분양은 10만 채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 PF 문제가 진짜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대출을 22년이랑 23년에 더 늘렸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더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이 지금 9%를 넘어섰다라는 지금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지금 연체율이 9%가 넘었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연체율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23년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변수가 너무 많죠. 정부가 또 뭐 대책을 내는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는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23년까지는 낮추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아직은 한 번 더 올리겠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은행의 이런 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불러온 가장 원흉인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지금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PF 시장도 올해 당장 뭔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의 위기론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역전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만기가 되면서 네. 이제 전세값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전세값을 돌려주기 위한 뭐 집주인들의 얘기들이 맞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게 되면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버블이 터지고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하필이면 버블의 시기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올랐죠. 네. 그리고 이 급등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2년 가을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네. 네, 작년 가을까지. 그러면 이제 만기가 2년인 일단은 4년이긴 하지만 2년 뒤에는 뭐 다시 할수 갱신을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2022년 가을서부터 2년까지면 2024년 가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전세로 인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전세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2024년 가을까지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지금 돈이 나가야 돼요.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약세를 만드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4년 가을까지는 조금 이 역전세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계속 어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부동산 PF, 역전세 이거 다 집값 하락 요인들이 올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그때 가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다 짚어봤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올해도 하락이 계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팁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또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또 집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니까요. 그리고 이 비싼 의사 결정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아직 여전히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무릎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심 가지시고 내 집 말을 조금 참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세종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또 파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반등이 오게 된다라면 이제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팔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무릎 밑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릎 밑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봤던 거는 소득과 관련해서 보면 아직도 집값은 비싸다. 보통 저희가 이제 2020년 가격, 19년 가격, 18년 가격 뭐 언제가 적정한 가격이냐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못해도 이제 2018년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에나 혹시라도 2017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라면은
인생에서 이제 거의 없을 만한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2020년 가격 수준이죠.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 여전히 2021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 네. 2020년 초중반 가격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이제 2019년 가격까지 또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을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집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를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뭐 일괄적이라기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들이 다 잘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의 이런 가격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 2018년 정도 가격이면 이제 좀 사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2017년 가격이면 이거는 별로 이제 없을 초래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저희 전반적인 시장이 요즘에 약간 해석에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데이터 상황은 어떤지 오늘 리치고 김기원 대표 모셔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살롱에서 첫 오프라인 경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4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요.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는 부동산 전문가 4분을 직접 모셔서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에 가시면 경제자유살롱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